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짐 콜린스가 지었고 이무열 씨가 옮긴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치밀한 연구를 토대로 쓴 눈부신 책, 피터 드러커가 추천서를 그렇게 썼고요.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밝힌 위대한 기업들의 비밀. 위대한 기업을 꿈꾸는 CEO들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책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 단계 5의 리더십, 그리고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고슴도치 컨셉, 세 가지 범주에서 추출한 단순한 개념, 규율의 문화, 기술, 가속 페달, 플라이휠과 파멸의 올가미, 위대한 회사로의 도약에서 고지 지키기까지,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짐 콜린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만 수백만 부 이상 팔리고 16개의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의 공저자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단계 5의 리더십, 감탄을 자아내는 겸손함,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은 우리가 끼어들지 않는 한 회사나 다른 경영진의 공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들의 공헌에 대해 듣고 싶었던 기대는 번번이 빗나갔다. 나는 내가 거물처럼 비치길 원치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대단한 후계자들을 선택했더라면 당신이 오늘 이렇게 날 만나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유능했다고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는데요. 난 그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 훌륭한 사람들을 얻었던 거죠. 이 회사에는 나보다도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흔한 거짓 겸손이 아니었다.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은 조용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수줍어하는, 정중한, 부드러운, 나서기 싫어하는, 말수가 적은, 자신에 관한 기사를 믿지 않는 등의 단어나 표현을 계속 썼다. 그들은 전설적인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한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서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이콘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 얼핏 보기에 그들은 특별한 성과를 조용히 만들어내는 보통 사람들인 것 같았다. 우리는 지속 실패 비교 기업군, 즉 유능하지만 자기중심적인 리더가 이끄는 회사가 초반에는 크게 도약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쇠락하고만 사례들에서 이와 반대의 패턴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컨대 리 아이아코카, 유명한 분이죠. 네, 재앙의 문턱에서 크라이슬러를 구해 미국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혁신을 이루어냈다. 재임 기간 중반에 이를 즈음 크라이슬러의 실적은 시장 평균의 2.9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 아이아코카는 자신을 미국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CEO로 만드는 데 관심을 돌렸다. 아이아코카의 개인적인 주가는 치솟았지만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그와 반대로 전체 시장 대비 31%나 떨어졌다. 아이아코카는 중앙 무대를 떠나 제왕 같은 특권을 내놓는 게 괴로웠다. 그가 퇴임을 하도 많이 연기하자 크라이슬러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이아코카가 나는 크라이슬러의 영원한 회장이다 라고 발표했다는 농담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다 마침내 진짜로 물러날 때 그는 전용 제트기와 스톡 옵션을 계속 제공해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크라이슬러는 아이아코카가 퇴임한 후 5년 만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했으나 회사 밑바닥에 깔려있는 약점들로 인해 결국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러 벤츠에 팔리고 말았다. 독립회사 크라이슬러가 소멸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이아코카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의 경영진은 회사를 독일인들에게 파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1980년대 초반에 시작한 아이아코카의 눈부신 혁신은 실적을 지속시키는 성과를 낳지 못했고 크라이슬러는
결국 영속하는 위대한 회사가 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다음에 할 일. 엄정하지만 비정하지는 않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기업들은 어쩌면 일하기 빡빡한 곳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당신이 만일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비정해서가 아니라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하다. 비정하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구 자르고 난도질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속 깊은 배려 없이 사람들을 제멋대로 해고한다는 뜻이다. 엄격하다는 것은 어느 때고 어느 직급이건 간에 엄격한 기준을 한결같이 적용하며 고위 관리직에게 더욱 그런다는 뜻이다. 사람 판단이 엄격하다는 것은 우선 최고 관리자들에게 대한 판단이 엄격하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사람에게 먼저 엄격하라는 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구실로 쓰일까봐 정말 두렵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의 도약에 발동을 거는 방법이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비극적인 착오다. 끝없는 구조조정과 마구잡이 난도질은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모델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 스톡데일 패러독스. 도약에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한결같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목에서 수많은 역경들을 겪었다. 질레트는 인수전쟁, 뉴커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 웰스파고는 탈규제 금융환경이라는 역경을 겪었고, 피트니보스는 독점권을 잃었으며, 에버트 연구소는 엄청난 규모의 제품 리콜, 크로커는 거의 모든 매장을 재배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 모든 위기 앞에서 그들은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고 위대한 회사로 우뚝 서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지켰다. 우리는 이 이중성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명칭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이 힐턴 전쟁 포로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미군 장교 짐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스톡데일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20여 차례의 고문을 당했다. 전쟁 포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정해진 석방 일자도 없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전쟁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사람들과 포로들을 선전에 이용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며 가능한 한 많은 포로들이 큰 부상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다. 한 번은 자신이 훌륭한 대우를 받는 포로의 사례로 홍보 비디오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자로 자신을 내리치고 면도날로 자신을 베는 등 고의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발각될 경우 더욱 고문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지로 아내와 비밀 정보를 교환했다. 또 포로들이 고문을 견뎌내는 걸 돕는 규칙도 제도화했다. 누구라도 무한정 고문을 견딜 수는 없다는 걸 감안해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이정표를 제시해두는, 즉 몇 분 뒤에는 얼마만큼은 말해도 좋다는 식의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는 포로들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정교한 내부 통신 체계도 마련했는데 5 곱하기 5 행렬의 톡톡 부호를 써서 알파벳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톡 다시 톡은 A, 톡 쉬고 톡톡은 B, 톡톡 쉬고 톡은 F 하는 식으로 25개의 문자를 나타내고 C와 K는 같은 보호를 쓴다. 한 번은 진지한 침묵 속에 포로들이 모여들더니 사람들이 박자를 맞춰 일제히 두드리는 통신 보호 소리가 중앙 운동장을 휩쓸었다. 스톡데일에게 보내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소리였다. 그가 총에 맞아 포로로 잡힌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석방된 스톡데일은 미국 해군 역사상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다는 최초의 삼성 장군이 되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해 그 경험을 돌이켜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말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다시 부활절이 가지요.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러고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 결단코 실패할 리 없다는 믿음과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규율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나는 낙관주의자들을 타이르는 스톡데일의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우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에 대비하세요. 고슴도치 컨셉. 당신은 고슴도치인가 여우인가? 유명한 수필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이사야 벌리는 고대 그리스 우화를 토대로 세상 사람들을 고슴도치와 여우로 나누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여우는 고슴도치를 기습할 복잡한 전략들을 무수히 짜낼 줄 아는 교활한 동물로 나무 뒤에서 숨죽이며 고슴도치를 기다린다. 고슴도치가 제 일에만 신경 쓰면서 여우가 숨어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가온다. 야, 이제 잡았다. 여우는 생각한다. 여우가 후다닥 뛰쳐나가 번개처럼 땅을 가로지른다. 위험을 느낀 작은 고슴도치는 여우를 올려다보며 또 만났군. 아직도 덜 배웠나? 하고 생각한다. 고슴도치는 몸을 말아 동그란 작은 공으로 변신한다. 공 둘레에는 작은 가시가 사방으로 돋아나 있다. 사냥감 앞으로 달려온 여우는 고슴도치의 방어태세를 보고 공격을 멈춘다. 여우는 숲속으로 퇴각해 새로운 공격 전략 구상에 착수한다. 고슴도치와 여우 사이에 이런 싸움들이 매일같이 펼쳐지는데 이기는 건 늘 고슴도치이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마빈 브레슬러는 고슴도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그저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과 구별하는 게 뭔지 알고 싶지요? 그들은 바로 고슴도치들입니다. 프로이트와 무의식, 다윈과 자연선택, 마르크스와 계급투쟁,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애덤 스미스와 분업을 살펴보자. 그들은 모두 고슴도치들이었다. 그들은 복잡한 세계를 해석해 그것을 단순화했다. 브래들러는 말했다. 매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은 수천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훌륭한 생각이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고슴도치는 멍청한 게 아니다. 그 정반대다. 그들은 심원한 통찰의 본질은 단순함이라는 걸 이해한다. 그들은 복잡한 속을 뚫고서 그 바탕에 깔린 패턴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고슴도치와 여우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슴도치는 본질적인 것을 보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전형적인 고슴도치 스타일인 월 그린스는 이 단순한 개념을 움켜쥐고 그것을 광적일 만큼 끈기 있게 실천해 나갔다. 그들은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약국들을 모두 편리한 위치, 되도록 소비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길 모퉁이로 옮기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좋은 위치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던 월 그린스 가게에서 반블럭 떨어진 길 모퉁이에 대형 약국이 문을 연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청산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들이는 한이 있어도 잘 나가던 가게의 문을 닫고 길 모퉁이에다가 새 가게를 냈다. 월 그린스는 차를 타고 들어오는 약국을 최초로 시험해 본 다음 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그런 가게를 수백 개 냈다. 도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월 그린스에 오기 위해 몇 블록씩이나 걷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하에 가게들을 빽빽하게 밀집시켰다. 월 그린스는 이어서 그 편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경제 개념, 즉 방문 고객당 수익에 연결시켰다. 밀집 배치가 지역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불러오고 그에 따라 자금 여유가 생겨 가게를 더 밀집시키게 되고 그것이 다시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인다.
월그린스는 1시간 사진 현상 같은 이윤 높은 서비스들을 추가해 수익을 증가시켰다. 더 많은 편의가 더 많은 고객들을 불러들였고 거기에다 방문 고객당 수익까지 늘어나니 더욱 자금 여력이 생겨 훨씬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가게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월그린스는 가게에서 가게로, 블록에서 블록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고슴도치가 되어 단순한 이 아이디어를 계속 펼쳐나갔다. 기술 가속 페달, 기술의 덫. 우리는 기술 선도자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회사로 성공하지 못한 회사들의 목록을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다. 그 자체로는 흥미로운 목록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사례들은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기술은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재앙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이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쳐준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주한 것을 생각해보라. 미국은 세계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전투력을 갖고 있었다. 초고속 제트 전투기, 중무장 헬리콥터, 앞선 무기, 컴퓨터, 정교한 통신, 몇 마일을 내다볼 수 있는 하이테크 감시 장치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런 의존이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다. 미군은 기술은 있었지만 그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쟁에 대한 단순하고 일괄된 개념이 결여돼 있었다. 미군은 효과적이지 못한 다양한 전략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한 번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에 기술적으로 열세였던 북베트남군은 단순한 개념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체계적으로 끌어내는데 목표를 둔 소모적인 게릴라전이었다. 북베트남군이 채택한 AK-47 소총은 숲속에서는 복잡한 M16보다 더 믿을만하고 갖고 다니기도 쉬운 총이다. 그런 소총 같은 하찮은 기술은 그 단순한 개념에 직접 접목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온갖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만일 기술만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베트남 전쟁을 상기해보라. 사실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술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 물론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즉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둔 단순 명쾌하고 일관된 개념에 접속돼 있다면 기술은 추진력을 가속하는 필수적인 동력이 된다. 그러나 잘못 사용되면, 즉 기술을 그저 손쉬운 해결책으로만 생각한다면 기술은 당신이 자초한 쇠퇴를 가속시킬 뿐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키운 경영자들을 인터뷰할 때 그렇게 된 전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핵심 사건이나 그 순간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각이 맞물려서 차곡차곡 쌓인 덩어리 전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전환이라는 게 밤과 낮 같은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보이게 된 것은 전환이 시작한 뒤 몇 년이 지난 후였을 거라고. 네, 축적과 돌파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 읽기도 이렇게 멋지게 잘 쌓여서 돌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